자, 이제 요걸 했으니까 이로 넘어가야겠지만 가기 전에 제가 요걸 먼저 다룬 이유는 시장의 기능, 특성, 요게 좀 길어서 순서를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파트는 딱딱 끊어지는 파트에서 순서를 뭐를 해도 상관없는데, 자, 우리 교재 잠깐만 64페이지로 가보십시오. 64페이지. 6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에 뭐가 나와요? 특성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는 뭐가 나와요? 기능을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배경도 깔아놓고 가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우선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이야기할 건데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5개 정도만 가볍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5개 정도만 가볍게 얘기할 텐데 그 5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비, 그 다음 수로 돼 있어요. 요거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국이 뭐냐면 국지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 공개성, 비공개성, 비공개성. 또 비표준화성을 먼저 하자고요. 비표준화성 책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비조직성.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이거를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시장이 나뉜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별 부분 시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지역별 부분 시장.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시장이 국지화돼. 이는 토지의 특성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부동성.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여기다가 부동산 특성을 먼저 한번 딱 이제 미리 앞으로 공부할 건데, 제가 미리 쓴다는 의미에서 여기다 부동산 특성을 먼저 이렇게 딱 써볼게요. 부동성. 이렇게. 얘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별로 시장이 나뉜다. 그래서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A 지역 하고 B 지역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시장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로 A 지역과 B 지역으로 시장이 나뉜다 그런 얘기죠. 이때 A 지역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가 더 많다네요. B 지역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더 많대요. 이렇게. 그래서 A 지역, B 지역,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여기는 수요가 많으면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라. 여기는 남아. 그러면 마음 같아서만 남는 데서 모자란 대로 계속 보내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부동성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이 계속된다. 이해가셨어요? 국지성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형성될 때도 여기는 경기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자, 수요가 많아. 경기가 좋다고 그러겠지. 가격도 올라가겠지. 여기는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겠지.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도 달라. 이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도 이렇게 좋아져요. 지역별로 먼저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점점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좋아져요. 나빠질 때도 지역별로 나빠졌다가 전국화되어져요. 이렇게 국지성이란 특징을 갖는다. 이는 토지의 특성,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성이란 말이 뭐냐면,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둘이 친구예요. 그런데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둘이 친구인데 갑돌이가 어제 땅 샀대. 그런데 을돌이한테 땅 샀다 그 말만 하고 얼마에 샀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그 땅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갑돌이가 피자를 되게 좋아해.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자, 피자, 메이커 피자 그냥 대기업 피자 아무데나 말해보세요. 피자헛? 그럼 피자헛을 되게 좋아한다고 쳐. 피자헛 좋아하세요? 네, 그럼 피자헛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갑돌이가 피자헛 좋아하면 을돌이도 피자를 좋아하신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피자헛에 만약에 그 뭐죠? 피자 이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냐면 2만 원이라 합시다. 자, 그 피자 A란 피자인데 2만 원인데 갑돌이도 좋아하고 을돌이도 좋아해 둘이. 근데 아시다시피 피자헛은 전국화 똑같이 전국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가나 서울이나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같은 명칭의 피자는. 갑돌이가 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어제 그 피자 먹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얼마에 먹었는지 말해주지 않지롱 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표준화돼 있거든.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표준화가 돼 있다. 제가 표준화성 그렇게 할 텐데 좀 이따가 표준화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보가 그 사람이 얼마에 그것을 샀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공개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에 샀다는 말을 하지 않는 한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래 사실에 대해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비용이 들어요. 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될 수 있는 요소가 저 속에 있어요. 이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에 빗자 붙은 것은 모조리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써보면 개별성과 관련이 있어요.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불가능해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공개되지 않아요. 개별성 때문에 조직화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공개성이란 말은 다 달라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자나 치킨 같은 거 해보세요. 자, 메이커 치킨 말해보세요. 어디? BBQ? 네, BBQ. 그래요. BBQ를 좋아한다. 그러면 갑돌이도 그렇고 을돌이도 그렇고 똑같이 BBQ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서 파는 치킨 A란 치킨을 갑돌이가 먹었다. 그런데 을돌이는 그게 얼마인지 알아도 다 안다. 왜요?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땅은 아무리 협회에서 어떤 땅은 얼마 정도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 다르잖아.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 지역 내에서도 토지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되지 않는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피자나 치킨은 전국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번호도 전국 번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사가 있고 각 체인점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체인점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토지는 대리점, 소매상, 도매상 이런 조직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부 개별성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거래 사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표준화도 어렵다. 조직화도 어렵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개별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빗자 붙은 것들은 전부 다 개별성이다. 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수급할 때 수요, 급은 공급,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요. 이는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에 기인해요. 따라서 부증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 수요 공급을 정상적으로 그리면 정상적인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정상적인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정상적인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 그런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여기가 가격, 여기가 수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직선이지. 이렇게 수직선이 돼야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수직선이 돼야 되고 만약에 수요 곡선이 정상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면 이 점에서 정해져야죠. 여기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량도 늘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아주 급등해 버릴 수가 있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곤란해요.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러면 제가 방금 왜곡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근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왜곡돼요? 장기적으로 왜곡돼요? 단기적으로 왜곡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장기적으로 왜곡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왜곡이란 말, 이런 표현은 단기에 쓰는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답을 찾아내는 요령들을 알려드리는데 저 왜곡, 이탈, 괴리, 불균형, 불일치 이런 것들은 주로 단기에 쓰는 표현들이에요. 장기는 균형, 일치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답 찾아내는 요령도 알려드려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해 버려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일부러 아까 앞글자 따서 이렇게 국, 수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동성과 연결시켜 봤고 요것들은 개별성과 연결시키고 부증성과 연결시켜서 부동산 특성 연결을 해 본 거예요.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한 측면은 거의 기본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까지도 다 터치를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서 부동산의 특성 이야기를 연결해 봤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갈게요. 65쪽. 나머지 부분은 더 가서 이제 또 할 거예요. 65쪽.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 5가지의 기능들을 이야기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루는 것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에 더 있죠. 그래서 제가 5개만 했죠. 앞으로도 5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5개만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설마 5개만 있겠어요? 5개가 중요해서 5개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의 기능. 두 번째는 교환의 기능. 세 번째는 가격 창조의 기능. 네 번째는 정보 제공의 기능. 다섯 번째는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자원 배분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 중단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단어 뜻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초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일 생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물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생산물을 만들려면 뭔가가 투입돼야 돼요. 다시 생산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게 생산 요소거든요. 그 뭐죠? 제일 먼저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생산의 3요소죠. 만약에 생산의 4요소 하면 뭐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경영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산의 3요소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말하고 얘네들을 생산 요소라고 한다는 거죠.
얘네들을 생산 요소다 이렇게 말해요. 생산 요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한 나라 내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란 이렇게 한 나라 내에서 존재하는 생산 요소는 한정돼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원이라고 말해요. 그 나라 내에 존재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부존 자원이니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자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생산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B라는 생산물을 만들 수도 있죠. B라는 생산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생산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C라고 하는 생산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산물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생산물을 만들 때 노동자본 토지라는 자원이 A 생산 쪽으로 갈 거냐 B 생산 쪽으로 갈 거냐 C 생산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투입물이 나누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분이라고 불러요. 배분. 앞으로 배분이란 투입물이 나눠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통 배분이란 말은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사용하냐면 자원 배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자원은 배분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용어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산물을 어쨌거나 만들었다고요? 생산물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았어. 그럼 생산물 만들어서 팔면 뭐가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 그리고 내지는 소득 이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익을 생산요소 제공자들한테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노동을 고용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줘야죠. 또 자본을 고용했으면 자본에 대한 대가를 줘야죠. 토지를 고용했으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럴 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뭐라 그래요?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이에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임금이라고 말을 해요. 자본에 대한 대가를 뭐라 그래요? 이자라고 해요. 근데 이걸 또 이해를 못 하셔서 은행에 돈 빌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이자인데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것과 혼동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좀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앞쪽에서 첫 주 강좌의 경제적 개념 가운데 자본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자본과 무슨 자본으로 구분했었죠?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실물 자본이라는 게 있었고 화폐 자본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데 실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본재라고 했어요. 화폐 자본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 건물이나 각종 시설이나 도구나 원자재 같은 경우를 실물 자본, 자본재, 그리고 그 공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미천, 돈을 뭐라고 했다? 자본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유념할 것은 저런 거 베끼지 말고 여기 설명 들어보세요. 부탁드려요. 요것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말하고 여기 보세요. 확 지워버리기 전에 저거 실물 이자라고 불러요. 요걸 뭐라고 하고 화폐이자라고 불러요. 화폐이자 이렇게 불러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 빌렸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 내가 줘야 된다. 그건 뭐고? 그렇죠. 화폐이자고. 이해가셨어요?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뭐고? 그렇죠. 실물이자고.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이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예요. 그러면 토지를 고용한 대가로 주는 건 뭐예요? 지대라고 불러요. 지료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대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지료라고 해요. 민법에서는 지료라고 해요. 일본에 있는 법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게 우리 민법이다 보니 민법에서는 지료라고 부르나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학술적으로 지대라고 해요. 토지 사용료 지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학에서는 지대, 민법에서는 지료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민법은 일본의 법을 그대로 다 들어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걸로 좀 바꾸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용어를 아직도 안 바꾸고 일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네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대여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 다시 말하면 산출물이죠. 아까 투입물이 나눠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배분, 산출물이 나눠지는 걸 분배라고 해요. 분배는 어떤 용어하고 함께 사용하느냐? 수익 내지는 소득, 분배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자원 배분, 소득 분배 이렇게 써요. 배분이란 말과 분배란 말은 구분해서 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검색해 보면 이 말이 대충 비슷한 말처럼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질문방에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의 강의보다 내이 얘를 더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강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어떤 게 맞나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로 그럼 강의를 들어? 그걸 검색하지. 그죠? 예,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문가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올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참 많아요. 용어 가운데 경제부 기자인데도 용어를 잘못 쓰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참 좀 답답한 거 있죠. 옛날에는 그런 거부터 훈련받았는데 그것도 맞춤법 틀리는 기자들도 들어 있고요. 다시 와서 보세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요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allocation이라는 것과 distribution은 구분해서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에 붙여 쓰는 말들이 있어요. 보통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의 형평성 이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나쁜 말일 것 같아요? 좋은 말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요. 아, 당신은 일을 참 효율적으로 처리했군요. 좋은 말 맞죠? 우리가 좋은 말처럼 사용했고 좋은 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은 좋은 말 아니에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 판단이 빠져 있는 말이에요. 어떤 용어에 가치 판단이 빠진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의적으로 좋은 말, 나쁜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 습관도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좀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좋은 뜻도 아닌데 좋은 뜻처럼 나쁜 말이 아닌데 나쁜 말 뜻처럼 쓸 때가 되게 많다. 근데 얘는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그러면 뜻이 뭐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10명의 사람이 시간은 10시간 걸려서 비용은 10,000원의 비용이 들어서 1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5명의 사람이 5시간의 시간이 걸려서 비용은 5,000원이 든 상태로 똑같이 1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이런 상황을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효율성은 대부분 경제적 효율성인데 우리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효율성은 이런 의미예요. 그전보다 사람이 적게 투입되었다. 시간이 적게 걸렸다.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그런데 그전과 똑같이 산출은 했다. 이해 가셨어요? 똑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적게 투입되는 거예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걸 효율적이다라고 해요. 효율적 그럼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효율적인데 결과는 안 좋은 것도 많아요. 효율적인데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다시 와서 이 배분의 문제를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배분의 문제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적게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겠죠?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한정된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A 생산 쪽에 할 거냐, B 생산 쪽에 할 거냐, C 생산 쪽에 할 거냐 배분의 문제를 사람들이 일일이 다 나서서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므로 이건 사람들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요. 시장 원리에 그냥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나오는 수익의 순서가 이 순서라고 가정해봐요. 얘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얘.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들은 어느 걸 생산하려고 할까요? 이윤이 많이 남는 A를 위주로 생산하겠죠. 그러니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큰 대기업, LG니 이런 기업들은 A를 만들려고 하겠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A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고용해야겠죠. 그럼 얘네들을 서로서로 고용하려고 그러면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수한 노동, 좋은 자본재, 좋은 토지가 필요하겠죠. 쌀까 비쌀까? 나름 비싸겠죠. 그러니까 고임금,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주로 그 생산 쪽으로 많이 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은 방금 말한 것처럼 좀 더 노동력에 있어서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 거고 자본재 같은 경우도 좀 더 비싼 자본재들이 갈 것이고 좋은 땅들이 이쪽에 투입되겠죠. 자, 그 다음 이윤이 남는 것들은 그만큼의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강소기업이라 하는 중소기업보다 좀 더 센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그런 기업들은 이걸 만들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임금이 드는 사람들을 고용하겠죠. 그 다음 중소기업 같은 건 이걸 만들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죠.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은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서 자원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사람도 투입되지 않겠죠.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겠죠. 그러면 시장 원리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시장이 잘하는 게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형평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평성입니다. 형평성과 똑같은 말이 뭐다? 공평성이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것을 잘하느냐? 바로 이렇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잘하는데 소득 분배의 형평성도 잘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저 공평성, 형평성이라는 말은 달성하기 어려워요. 그 시장이 비록 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소득 분배 형평성 달성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민간 부분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를 평가하고 형량을 할 때는 효율성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공공 부분은 바로 이 형평성 측면에 초점을 맞춰줘야죠. 그럼 민간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바로 이 효율성, 민간 부분은 효율성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형평성을 보완해 줘야 된다? 공공 부분이 바로 이 형평성 측면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 형평성은 시장에서 달성이 어려워.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부문이 개입해서 분배 형평성 측면들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비유로 말해보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로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나쁜 놈들 소위 갱이라고 하는 은행털이범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은행털이범이 우리나라 영화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만든 거. 그러면 이제 은행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전문가들이 모여. 그러면 전체를 지휘하는 두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을 모을 때 보면은 벽 뚫는 전문가, 그다음에 금고를 전적으로 여는 전문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침투의 전문가, 그다음에 아무것도 능력 없는 놈 밖에 망 보는 놈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은행을 털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역할을 나누자 그렇게 했죠. 그때 역할을 나누는 건 그때는 배분이에요. 자, 역할을 배분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똑똑한 깽 두목은 그러겠지. 자, 역할을 배분하자. 이해 가셨어요? 역할을 배분해 가지고 드디어 은행을 털었네. 그래서 100억 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10명의 사람이야. 두목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는 두목이니까 90억 갖고 나머지는 10억 들어 니네들 나눠서 가져.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동의해요 안 해요? 어떤 놈 나와서 두목 쏴 죽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목이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이 수고했으니까 우리 뭐 좀 더 고생한 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도 있지만 다 똑같이 한 식구니까 똑같이 10억씩 나누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망본놈 충성하겠죠. 망본놈 충성하겠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 힘들게 벽 뚫는 놈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한 가족이니까 만약에 그러면 다음번에 또다시 팀을 구성해서 또 다른 은행을 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편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두목이 지가 다 가지면 총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털어서 가져온 돈 몫을 어떻게 하자? 분배하자. 그런데 어떻게 분배하자? 공평하게 분배하자. 그 공평의 기준은 누구 기준에 의한 공평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남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할 수 있고 아니면 되게 고생한 놈 좀 더 몰아주는 게 공평할 수도 있고. 이해 가셨죠?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달라져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용어. 요건 가치 판단이 빠진 용어. 그러니까 역할은 배분이 맞고 몫은 분배가 맞아.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투입물은
배분이 맞고 산출물은 분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 소득 분배. 자원 배분은 효율성, 소득 분배는 형평성.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은 효율성은 달성하기 쉬우나 형평성 달성이 어려워서 공공 부분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와서 시장은 어떤 기능을 한다? 자원 배분 기능을 해요. 시장 원리에 맡기면 원리에 따라서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이 인적 자원이든 아니면 우리 이렇게 자본재 같은 자원이든 아니면 토지 같은 자원이든 간에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윤이 많이 남는 것 위주로 만들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첫 번째 기능은 자원 배분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은 교환의 기능이에요. 이제 교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는 돈 내고 물건 들고 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돈 내고 물건 못 들고 오잖아. 왜요? 부동성 때문에. 따라서 땅 사도 거기다 두고 오고 건물 사도 거기다 두고 오고 뭘 가져와요? 소유권.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소유권의 법적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 세 번째는 가격 창조의 기능이에요. 이 가격 창조의 기능이 뭔가를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편하게 보셔요. 쓰잘데없는 걸 쓰시느라고 초점을 못 맞추시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얘기를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가 좌표축이 수량이 아니고 가격을 둬볼게요. 시간을 둬볼게요. 여기다 시간을 둬볼게요. 여기다 가격을 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매수인은 비싸게 사고 싶어, 싸게 사고 싶어? 싸게 사고 싶어요. 그리고 매도인은 비싸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학원 근처에 역삼동 여기에 25평 아파트 있어요. 매수인 얼마 사고 싶으냐면 쟤 싸고 싶어, 싸게 사고 싶어. 마음속을 다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1억에 사고 싶어, 1억에. 예, 실은 속은 5천만 원 사고 싶거든요. 근데 욕먹을 것 같아. 그래서 1억에 사고 싶거든. 근데 1억에 사고 싶은데 1억이라고 말하면 조금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말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다고. 이해 가셨어요? 예, 처음에는 무지 싸게 사고 싶었거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제 알게 되고 남들한테 몇 번 욕먹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렇게. 예. 근데 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삼동에 25평 마련하느라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한 거야. 그래서 내 평생 노력한, 잠깐만, 이건 나의 평생 노력이거든. 이건 얼마 받고 싶어? 예, 예, 진짜 많이 받고 싶어. 그러나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니까 50억 받고 싶어 지금. 50억 받고 싶은데 속마음은 100억 받고 싶거든. 난 100억 주도 안 팔고 싶어 솔직히. 그거 마련하라고 정말 힘들었거든. 그런데 욕먹 100억 달라고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50억 받고 싶거든요. 근데 몇 번 욕먹고 나면 그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속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면 저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무한정으로 올라가거나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쯤에서 막아볼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딱 일치해서 이 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면 진짜 좋겠죠. 이 점에서. 예? 딱 매수인은 부동산 사야지 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매도인인지 몰랐거든 그 사람이. 근데 갑돌이가 사고 싶은데 울돌이가 오는데 눈빛을 보니까 꼭 팔 것만 같은 거 있지. 그래서 혹시 부동산 팔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때마침 살라고 그랬는데 우연의 일치로 같은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우연의 일치로.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자,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요. 어찌어찌하여 매수인은 여기까지라도 지금 돈 내고 사야 될 형편이고 매도인은 비싸게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아서 지금 이만큼 받고라도 팔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공인중개사를 만났고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시세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면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됐다고 해봐.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이만큼 이익이 생긴 거죠? 예, 이만큼도 사야 되는데 이만큼에 샀으니까 이익이 생겼잖아요. 매도인은 이 금액을 지금 받고라도 팔아야 할 형편인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말미암아 그 정보 제공과 중개로 말미암아 이 금액을 받았으니 이만큼 이익이죠. 그렇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이익 가운데 이만큼 떼고 매도인은 자기의 이익 가운데 이만큼을 떼서 수수료를 물어도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점으로 갈게요. 이 시점에서 매수인은
되게 급해. 갑작스럽게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되는 상황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래. 잘못하면 길에서 나앉게 생겼어. 그럼 매수인이 되게 급하죠. 그 사실이 살짝 감지된 거예요. 매도인에게. 그래서 매도인도 자기도 급하면서 조금 느긋한 양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격이 어디쯤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 정도에쯤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말미암아 그래도 저 정도 가격이 형성됐다고 합시다. 그럼 매수인 쪽의 이익이 적죠. 매도인 쪽의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가운데도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나니까 집 보러 갔을 때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나와. 이렇게 봐. 나와. 막 되게 관심 없는 것처럼 딱 보고 그리고 나와. 표현도 없어. 그리고 그거 사고 싶은데요. 공인중개사한테 그거 좀 말 좀 해주세요. 초보자들은 우와 그러면 매도인이 살짝 바뀌어 마음이. 근데 이거 팔라고 내놓긴 했는데 안 팔고 싶어요 요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매수인은 더 마음이 달아. 그러면 좀 더 주면 내가 팔 수도 있고요. 그런다니까요. 뭐 깎는 건 그만두고라도 그렇게 돼요. 매도인은 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민 가게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하죠? 가격이 어디서 결정돼? 낮은 부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수인 쪽의 이익이 크고 매도인 쪽의 이익은 작을 수 있죠. 공인중개사의 활동 영역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면서 동시에 이게 공인중개사의 활동 영역이에요. 그리고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정보들이 부동산의 비공개성으로 말미암아 정보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거래의 안전과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공인중개사가 시장에 존재하는 정당성이라고요. 올해 아니고 작년 시사 라디오 같은데 나서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라디오나 이런 데서 대충 줘요. 질문지 예상 질문지 같은 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할 건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거야. 약속이 되지 않았던 질문. 공인중개사라는 게 꼭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야. 공인중개사가 시장에서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에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필요한가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딱 질문하자마자 내가 그런다고 다 못할 줄 알지?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고 정보가 없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거래 질서가 더 문란해질 수 있는 것을 양쪽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거래를 성립시켜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잡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거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여기나 여기를 이탈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문란하게 만들면 공인중개사의 정당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어느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 이 범위 안에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이 내에서 창조와 파괴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가격 창조의 기능. 시장에서는 가격이 창조와 파괴의 과정을 거쳐간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저런 범주 안에서 부동산 가격은 정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부동산은 파는 사람이 자기 파는 사람이거든. 자기도 얼마인지 몰라. 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거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따라서 시장에 나가서 우리는 정보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팔 집이 얼마인지 나도 잘 몰라. 5억인 줄 알았거든요. 2달 전에 들었어. 5억이래. 그런데 5억 2천이래잖아. 시세가 지금은. 또는 5억인 줄 알았더니 4억 5천이래잖아. 시장에 나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시장은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해요. 5번째는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공급이 늘겠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품질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시리즈하고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하고는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면서 품질이 좋아져요. 되게 웃기는 거는 경쟁을 하는 경쟁자를 닮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는 버튼을 동그라미로 했다 합시다. 삼성의 경우는 네모로 했다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동그라미는 너무 좀 밋밋하고 네모는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모는 각을 완화시켜서 동그라미처럼 만들어. 그리고 동그라미는 살짝 찌그러뜨려서 네모처럼 만들어. 그래서 중간 형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같은 네모 같은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좋아지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절대평가라고 했어요? 상대평가라고 했어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끼리도 친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친하지만 밥도 같이 먹고 친한 사람이지만 선의의 경쟁이란 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 같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친해져서 학원도 같이 안 나오고 친해져서 산에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진짜. 그래서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시장은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용어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일부러 같이 드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거기까지 딱 끝난 거고 지대 이론과 도시 공간 구조 이론으로 들어가면 돼요. 배경이 다 잡혔으니까. 그래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68페이지 열어보실래요? 이제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됐죠? 여기로 갈 거예요. 이게 특성하고 기능이 연결되어서 일부러 효율적 시장하고 위치를 바꾼 거예요. 우리 쉬었다가 68페이지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들어갈게요.